3개월 뒤에 내 주식 계좌의 운명을 알고 싶다면 매일 아침 쳐다보는 여의도 증권가 전광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기 강남에 있는 빈 아파트 경매장을 보셔야 합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주식시장은 종종 미래를 반영한다고들 하잖아요. 네, 선행지표라고들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미래의 실마리는 때로 전혀 엉뚱해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가장 투명하고 차갑게 돈의 흐름이 탁 드러나는 법원 경매장에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 분석할 핵심 소스가 바로 그 차가운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매 낙찰가율 81%의 침묵, 주식시장의 3개월 뒤를 보라라는 보고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보고서죠? 이번 시간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단순히 요즘 부동산 경매 시장에 매물이 막 쏟아진다더라, 이런 흔한 뉴스를 소비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 경매 지표라는 일종의 특광 속 카나리아가 어떻게 3개월 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그 숨겨진 톱니바퀴들을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낙찰가율 81%라는 그 숫자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숫자가 핵심이 아니다. 그건 뭔가요? 그 숫자가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예견하는 약간 방아쇠 같은 트래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방화세요? 네, 지금 경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앞으로 실물 경제랑 주식 시장에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대한 도미노, 그 첫 번째 조각이 탁 쓰러진 것과 같거든요. 와, 첫 번째 도미노.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조각, 경매 시장의 상황부터 한번 해체해 볼까요? 좋습니다. 2026년 3월 데이터를 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167건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 무려 41%나 급증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시장의 물건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반대로 낙찰가율은 81.8%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감정가가 10억 원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한 8억 1,800만 원 정도에 겨우겨우 새 주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10억짜리가 8억 초반에 낙찰된다? 네, 물건이 41%나 늘어났다는 건 결국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백기를 든 영끌족이나 사업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막 쏟아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버티다 터진 매물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 않으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공급은 폭발하는데 매수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은 완전히 한계에 부딪혔다는 그런 시장의 비명소리나 다름없는 거죠. 맞아요. 특히 이거를 지역별로 쪼개서 보니까 그 비명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충남은 낙찰가율이 74.9%, 부산은 82.5%까지 무너졌습니다. 네, 지방 타격이 크죠. 근데 지방시장 침체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번에 정말 놀란 건 서울의 고가 아파트 지표였습니다. 아, 그 부분 보셨군요. 네, 부동산 불패의 상징이자 자산시장의 약간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던 서울의 25억 초과 고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무려 18.9%포인트나 폭락해서 92.2%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보고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예요. 아니, 강남 부자들도 흔들린다는 건가요? 네, 2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보통 일반적인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이른바 현금 부자들의 시장으로 여겨져 왔잖아요. 대출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마저 18%포인트 넘게 훅 주저앉았다는 건 빚으로 간신히 버티던 한계 차주들 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자금줄마저 아주 꽉 막혀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네, 항상 갭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래가 뜸할 때는 그냥 과거의 가격표, 좀 빛바랜 과거의 사진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경매 시장은 사람들이 입찰표를 써내는 그 순간의 심리와 지갑 사정이 즉각적이고 냉혹하게 딱 가격으로 결정되니까 이건 완벽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가라는 환상이 싹 거친 진짜 경제의 온도계 말이죠.
실시간 라이브 방송 정말 딱 맞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투명성 때문에 우리가 경매 지표를 선행 지표로 삼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를 보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높고 금리는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니까 굳이 지금 현금을 묶어가면서 고가부동산을 덥석 잡을 이유가 없다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겠네요. 현금 들고 관망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자산가들의 심리적 위축이 단순히 그냥 부동산 시장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다른 곳으로 번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주식 계좌와 직결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청취자분들 중에는 부자들의 심리가 꺾인 것이 도대체 내수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보고서를 보니까 이 자산 가치 하락이 소비를 막 갉아먹는 현상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던데 이게 한국 경제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한국은 전체 자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부동산에 아주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전 재산이 집 한 채인 경우가 허다하죠. 거시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소비를 결정할 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전체 재산, 즉 순자산의 규모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월급 말고 재산 규모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고금리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꽉 막혀서 정체된 상황인데 내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집값마저 경매 시장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걸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를 확 줄이겠죠. 맞습니다. 소비는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거시경제에서 말하는 역자산 효과의 무서운 점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딱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경제학적인 논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내다 팔 것도 아니고 당장 이번 달 제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깎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은 그대로죠. 집값이 장부상으로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왜 3개월 뒤에 갑자기 제가 주말에 외식을 줄이고 백화점 갈 돈을 아끼게 되는 건가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한 장 빠져나간 게 아닌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요인에 크게 지배를 받거든요. 심리적인 요인이요? 네, 여기서 자산효과 계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집값이 변할 때 내 지갑이 얼마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집값 변동에 지갑이 얼마나 빨리 닫히느냐.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 민감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정말 유독 높습니다. 유독 높다고요? 왜 그렇죠? 당장 내 월급이 깎이지 않았더라도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 값이 줄어드는 걸 뉴스로 막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나 지금 가난해지고 있구나.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막을 돈이 부족해지겠어. 이런 심리적 비상벨이 머릿속에서 막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삐용삐용 지금은 돈 쓸 때가 아니다. 완전 비상사태다.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비를 억지로 줄이고서라도 예비적 저축을 늘리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탁 작동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이 역자산 호가가 내수 경제를 타격하는데 어떤 시차, 즉 타임 레그가 있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하신 그 3개월 뒤라는 게 바로 이 시차를 말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경제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브레이크 밟듯이 한 번에 확 멈추지 않거든요. 아주 단계적으로 식어갑니다. 그럼 그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경매 낙찰가일 하락 뉴스가 막 퍼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는데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한 달이요? 그럼 그 후에는요? 그 후 2개월에서 3개월 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이사 가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거래 자체가 뚝 끊기는 거군요. 맞아요. 이사가 줄어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날아가는 건 당연하고요. 새 집에 들어갈 때 보통 기분 내려고 바꾸는 냉장고, TV 같은 가전자품 수요나 인테리어 수요가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전이나 가구 업계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거군요. 그럼 그 이후 한 3개월에서 6개월 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쯤 되면 불안감이 아주 일상적인 소비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옷장이나 냉장고를 바꾸는 큰 지출을 포기한 다음에는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거나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식하는 등 우리가 흔히 선택적 지출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덜 먹고 덜 사는 거네요. 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민간 소비 성장률은 1.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오르는 속도가 더 높으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완전한 빙하기인 거죠. 1.5%면 정말 심각하네요. 결국 이 시차가 딱 지나고 6개월 뒤가 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일 쳐다보는 내수 소비재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어닝쇼크라는 아주 끔찍한 성적표로 딱 찍히게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는 과정이 눈앞에 진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부동산 경매 시장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딱 넘어지면 한 달, 두 달 시차를 두고 심리가 얼어붙고 이사가 줄고 마침내 백화점과 마트의 매출이 박살나면서 주식시장의 상장 기업들까지 덮친다는 거군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이 도미노의 끝에서 가장 뼈아픈 타격을 받게 됩니까? 보고서는 내수를 지탱하는 3대 핵심 섹터, 즉 건설, 유통, 그리고 금융을 가장 위험한 레드존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이요? 네, 첫째로 건설 섹터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돈줄이 마른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을 아예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미분양 나면 끝이니까요? 그렇죠. 2026년 내내 건설 투자는 이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유통 섹터는 아까 우리가 짚었던 강남 25억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 폭락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부자들의 심리가 꺾였다는 건 결국 백화점 VIP들의 지갑이 닫힌다는 뜻이니까요. 그 흐름이 정확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프리미엄 소비가 급감하면서 백화점 업종의 이익 추정치는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백화점 타격은 불가피하네요. 그럼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어떤가요? 거기는 필수 소비재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대중적인 유통 채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6년 명목 임금 상승률이 3%대 초반에 정체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월급이 안 오른다는 얘기군요. 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대중 소비 역시 성장에 아주 명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위아래 할 것 없이 유통업계 전반에 거센 한파가 몰아치는 겁니다. 와, 건설과 유통은 소비가 줄어드니까 타격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금융 섹터는 사실 조금 의외인데요. 금융이 왜 타격을 받을까 싶으시죠? 네,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이면 은행들은 대출이자로 예대마진 남겨서 돈 되게 잘 버는 거 아닌가요? 차주가 이자를 못 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그냥 팔아서 돈을 회수하면 그만일 텐데요. 보통 평상시라면 은행에 웃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낙찰가율이 81%까지 뚝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은행이 10억짜리 집에 8억을 빌려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차주가 이자를 못 내서 집을 경매에 넘겼는데 낙찰가가 8억 초반이나 심지어 7억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8억 빌려줬는데 7억에 낙찰되면 마이너스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조차 다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부실 채권이 막 쌓이게 되면 은행은 나중에 떼일 돈에 대비해서 금고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쌓아둬야 하거든요. 이걸 대손충당금이라고 부르죠. 뉴스에서 자주 듣는 그 대손충당금이군요. 네,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확 쌓게 되면 장부상 이익은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결국 은행들은 자기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안전하고 신용도가 높은 곳으로만 돈을 불려주는 일종의 선별적 유동성 집중 현상을 심화하게 됩니다. 돈을 꽉 틀어치는 거네요. 그렇죠. 이는 결국 내수경제의 돈줄을 더욱 마르게 하는 끔찍한 악순환을 낳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미노네요. 집값이 흔들리니까 건설사가 돈이 막히고 부자들은 백화점 지갑을 닫고 서민들은 마트 갈 돈을 아끼고 결국 돈을 빌려준 은행마저 충당금 폭탄을 맞는 거군요. 네,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 주식 어플을 켜고 내 계좌에 있는 내수 관련주를 다 팔아치워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내수 절벽이라는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무조건 도망쳐야 하나요? 무작정 도망치듯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믿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주식시장은 이 3개월 뒤의 내수 절벽을 100%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2026년 하반기에 이익 추정치가 크게 꺾일 것이 뻔한 건설, 유통, 그리고 국내 금융 같은 부동산 경기 민감주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현실을 깨닫기 전에 한 발 앞서서 피해야 할 곳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투자자니까요. 내수 절벽을 피해서 우리가 계좌를 불려나갈 생존의 도피처, 아니 그 성장의 주무대는 어디로 잡아야 합니까? 시선을 한국의 좁은 내수 시장에서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철저히 글로벌 수요를 쭉쭉 빨아들이는 수출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대수술해야 하죠. 글로벌 수출 산업이요? 네, 내수 침체의 완벽한 방패이자 창은 결국 밖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산업뿐이거든요. 이 보고서가 강력하게 제시하는 하반기 투자의 두 가지 축은 바로 반도체와 전력기기입니다. 반도체, 한국 수출의 심장 아닙니까? 2026년 전망을 보니까 수출액이 무려 1,880억 달러, 작년보다 11%나 성장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거라는 아주 장밋빛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하지만 전문가님, 반도체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무작정 이름에 반도체라는 글자만 붙어 있으면 그냥 다 사도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큰 실수를 많이들 하세요. 여기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아주 예리하게 읽어내셔야 합니다. 패러다임 변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글로벌 AI 시장은 아주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데이터를 막 때려 넣어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학습 단계였다면 이제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과물을 착착 만들어내는 추론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간다. 그게 반도체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추론을 제대로 하려면 뇌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엄청나게 상상 이상으로 빨라야 합니다. 이때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품이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속도가 생명이군요. 네. 비유하자면 일반 구형 메모리 반도체가 왕복 2차선 시골도로라면 HBM은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쫙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다니는 왕복 100차선 고속도로를 뻥 뚫어버린 겁니다. 와, 2차선 대 100차선이요? 네. 그래야만 AI 칩이 병목 현상 없이 데이터를 콸콸 쏟아낼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HBM 시장 규모만 2026년에 485억 달러로 무려 47%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47% 성장이면 진짜 폭발적이네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제발 이 HBM 좀 달라고 줄을 서 있는데 워낙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완벽한 판매자 우위 시장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흔한 구형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바로 그 HBM 기업에 콕 집어서 투자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축으로 전력기기를 꼽으셨어요. 사실 전력기기나 변압기 이런 쪽은 옛날에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막 매력적이고 섹시한 섹터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과거의 잣대로 지금의 전력기기 시장을 보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완전히 달라졌나요? 네, 지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두 가지 거대한 수요가 동시에 빵 터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1970년대에 깔렸던 미국의 아주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는 점이고요. 미국 전력망이 엄청 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이 통째로 들어가야 해요. 중소도시 하나요? 와, 세상에. 네. 이 엄청난 전기를 안전하게 끌어와서 공급하려면 고압의 전기를 쓸 수 있게 낮춰주는 거대한 변압기들이 필수적이죠. 전압을 조절해줘야 하니까. 맞아요. 마치 거대한 워터파크를 돌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 조절하는 초대형 펌프와 밸브가 필수적인 것과 같습니다.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같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다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럼요. 이 기업들은 한국의 내수 경위나 부동산 침체와는 1%도 상관없이
그냥 미국과 글로벌의 인프라 수요를 100% 흡수하면서 달러를 막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싹 되네요. 내수 침체를 해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품 떼다 파는 하청 제조를 넘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직접 수주를 따내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한 HBM과 전력망 솔루션 기업으로 타겟을 쫙 좁혀야 한다는 거군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종목 선정의 기준은 아주 날카롭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 계좌에 대체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전문가님, 구체적인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 수치로 딱 떨어지게 설명해 주시죠.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의 제1원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현금 비중 20%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금 20%요? 솔직히 지금 글로벌 AI 주식들이 막 날아가고 있는데 현금 20%를 통장에 그냥 놀리는 건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20%는 노는 돈이 아니라 내 계좌 전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구이자 무기예요. 방어구이자 무기요. 네, 우리가 방금 분석했듯이 이 경매 시장에서 터져나온 부실이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어떻게 어디로 번질 수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게다가 미국발 통상정책의 변화 같은 대외 변동성이 언제 우리 증시를 흔들지 모릅니다.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죠.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좋은 주식을 팔아서 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20%를 든든하게 채워두고 나머지 자산은 재무 건전성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기업으로만 탁 압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현금 20%라는 구명보트 장착 완료. 그럼 나머지 80% 주식 비중은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요? 그 나머지 자산을 배분하는 철학을 제가 수학 공식 대신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계좌에서 내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없이 0에 가깝게 덜어내버리고 글로벌 수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완전히 싹 옮겨야 합니다. 와, 0에 가깝게 줄여라.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집니다.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의 주식 계좌를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라고 상상해 본 거죠. 오, 배 좋네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지금 하반기 경제라는 바다에는 내수 충격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거센 파도를 뚫고 앞으로 쫙쫙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 밑바닥에 닻을 내리고 속도를 막 갉아막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들, 그러니까 건설이나 유통 같은 내수주는 과감하게 바다에 확 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미련 없이 던져야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글로벌 인프라와 AI 반도체라는 세계 최고 성능의 최신식 모터를 빵빵하게 달아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는 겁니다. 물론 혹시 모를 암초에 대비해서 구명보트에는 현금 20%라는 비상식량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두고요. 와, 진짜 통찰력 있는 비유입니다. 그걸 실제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에 적용해보면 완벽하게 딱 들어맞아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과거에 한국 사람들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 값이 오르면 기분 좋게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긁는 이른바 부채 기반의 내수 소비 경제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자산 늘렸죠.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를 쓸어 담는 기술 기반의 수출 경제로 여러분 계좌의 엔진을 싹 교체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하반기의 거센 파도를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선제적 대응과 냉철한 리스크 관리, 이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정말 오늘 한 편의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집중 분석의 여정을 짧게 한번 정리해보죠. 네, 정리해 주시죠. 우리는 오늘 2026년 3월 경매 낙찰가율 81.8%라는 아주 서늘한 숫자가 보내는 경고장을 완벽하게 해독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숫자는 고액 자산가들의 심리 붕괴를 뜻하고요.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전, 가구,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실적을 무너뜨리는 역자산 효과의 방화세였습니다. 네,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점이죠. 결국 우리는 이 내수절벽을 피해서 건설, 유통, 금융 섹터를 과감히 덜어내고 1,880억 달러라는 역대급 수출이 기대되는 AI용 HBM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호황을 정통으로 누리는 전력기기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결론에 딱 도달했습니다. 암초를 피할 현금 20%의 방어력도 필수적이고요. 네,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논의를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확장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제가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흥미롭네요. 어떤 화두인가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내 부동산 하락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자산 효과의 공포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죠. 반대로요? 네. 만약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처럼 과거에 한국의 내수 부동산이나 내수 주식에 꽁꽁 묶여있던 자산을 선제적으로 빼서 글로벌 AI와 미국 인프라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옮겨 타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점점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가게에 생기겠네요. 단순히 버티는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향후 5년, 10년 뒤 한국 가계가 느끼는 자산 효과의 근본적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자산 효과의 기준이 바뀐다? 네, 옛날에는 동창회에 가서 나 강남에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이게 부의 기준이자 지갑을 여는 이유였다면요. 앞으로는 내 주식 계좌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주식이 몇 주나 막 성장하고 있나, 글로벌 AI 혁명에서 내 자산이 얼마나 든든하게 달러 배당을 받고 있나, 이런 것에 따라서 소비를 결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그거 참. 한국 사회에 아주 뿌리 깊은 가치관이 뒤집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대한민국의 부의 기준이 아파트 평수에서 글로벌 주식의 수량으로 넘어가는 시대라. 네, 바로 그 지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라는 배를 움직이는 자산의 엔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직도 막 가라앉고 있는 과거의 모래주머니를 꽉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의 미래를 향해 돛을 활짝 올리고 계십니까? 오늘 파헤쳐보니 빈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하반기 항해를 이끄는 아주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